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에세이 읽는 채널 세이에세이입니다. 에세이라는 책의 장르를 참 좋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세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에서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에세이들을 많이 소개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05년 8월 5일 금요일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북녘 해안. 날씨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말끔하게 개어있다. 구름 한 점 없다. 지금으로서는 구름이라는 개념의 암시조차 없다. 이곳을 찾아온 것은 7월 말.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콘도를 빌려 아침나절의 선선할 때에 책상에 앉아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다. 달리기에 관한 자유로운 문장이다. 여름이기 때문에 물론 덥다. 하와이는 흔히 사계절 내내 여름뿐인 상하의 섬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갖추어진 섬이다. 여름은 겨울보다는 덥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벽돌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고문을 당하는 듯한 후덥지근한 더위와 비교하면 이곳의 기분 좋은 느낌은 흡사 천국에라도 온 것 같다. 에어컨도 전혀 필요 없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제멋대로 들어온다. 케임브리지 사람들은 내가 8월에는 하와이에서 지낸다고 하면 여름인데 일부러 그런 더운 데로 가다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하며 한결같이 놀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북동쪽에서 쉬지 않고 불어오는 무역풍이 하와이의 여름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아보카도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문득 생각이 날 때면 그대로 남태평양의 흐미진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한 기분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와이로 온 이후에도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곧 2달 반이 된다. 오늘 아침은 러빙 스푼풀의 데이드림과 험스 오브 더 러빙 스푼풀 이 2장의 앨범을 합쳐 녹음한 MD를 워크맨에 넣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10분 동안 달렸다. 강한 인내심으로 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정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달리고 있을 때 잠시 비가 내렸지만 아주 적당히 몸을 식혀줄 정도의 비였다. 두꺼운 구름이 바다 저쪽에서 몰려와 머리 위를 감싸고 가느다란 빗줄기를 한동안 뿌리더니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어딘가로 가버린다. 그리고 또 항상 그랬듯이 유보 없는 태양이 가차없이 대지에 쨍쨍 내리쬐는다. 뻔히 예측하기 쉬운 기후라고 하겠다. 이곳 기후는 그렇게 난해한 점이나 아리송한 점은 보이지 않고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을 만큼 단순 명료하다. 달리는 도중에 몇 사람인가 조깅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남녀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대지를 박차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힘찬 러너는 등 뒤에서 한 무리의 밤도둑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눈을 반쯤 뜨고 헉헉하고 크게 숨을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까무러질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리는 살찐 러너도 있다. 일주일 전에 당뇨 검사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러빙 스푼풀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멋지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음악이다. 마음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1960년대 중반에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의 기억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다. 어느 것 하나 대단한 일은 아니다. 만약 내 전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편집 단계에서 전부 컷해버릴 정도의 일들이다. 이 에피소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흔해 빠진 거잖아 라고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니까. 그렇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런 흔한 일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거나 약간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흔해 빠진 일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다. 카우아이의 북녘 해안에.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때때로 나 자신이 해변에 밀려온 한낱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등대 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유칼리 나무를 머리 위에서 산들산들 부드럽게 흔들어댄다. 나와 같은 나이에 접어든 사람이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이 다소 어리석은 일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다.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달리고 있어도 4시간이나 5시간을 혼자 책상에 앉아 묵묵히 글을 쓰고 있어도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젊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내 안에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말없이 책을 읽거나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쪽을 좋아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래도 젊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음식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는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몸소 배웠다. 그 결과 다소 일그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성 같은 것도 서서히 몸에 익혀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20대의 10년 동안 나의 세계관은 적지 않게 변화했고 인간적으로도 얼마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온갖 경쟁과 다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요령 같은 것을 터득해왔던 것이다. 이 10년간의 그 나름대로 힘든 생활 체험이 없었다면 소설 같은 걸 쓰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또 쓰려고 생각해도 틀림없이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다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 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확실히 추운 날에는 어느 정도 추위에 대해 생각한다. 더운 날에는 어느 정도 더위에 대해 생각한다. 슬플 때는 어느 정도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어느 정도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앞에서도 썼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서없이 떠올릴 때도 있다. 때때로 소설의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공백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공백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진공을 포용할 만큼 강하지 않고 또 한결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달리고 있는 나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오는 그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공백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이 아닌 공백성을 추구로 해서 성립된 생각인 것이다.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넓고 아득한 그릇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50대 후반이다. 21세기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50대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젊었을 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21세기가 오고 그땐 내가 50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젊었을 때의 나에게 있어 50대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을 정도로 곤란한 일이었다. 믹 재거는 젊었을 때 45살이 되어 Satisfaction을 부르고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60을 넘긴 현재도 Satisfaction을 계속 부르고 있다. 그런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웃지 못한다. 젊은 날의 믹 재거는 45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젊은 날의 나에게도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에게 믹 재거를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비웃을 수 없다. 나는 다행히 젊고 유명한 록싱어는 아니었다. 내가 그 당시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인용당할 리도 만무하다. 그건 그저 그뿐인 일이 아닐까? 그리고 현재 나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속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지 우습기도 하다. 거기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나 스스로도 잘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은 각별히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생각된다. 나에게 있어 혹은 다른 누구에게 있어서도 아마 그렇겠지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처음으로 맛보는 감정인 것이다.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일이라면 좀 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볼 수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나로서는 자질구레한 판단 같은 것은 뒤로 미루고 거기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우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치 하늘이나 구름이나 강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우스갯거리가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쓸모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직업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타인과 우열을 겨루고 승패를 다투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세계는 성립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있다. 나에게는 나의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그와 같은 차이는 일상적으로 조그마한 엇갈림을 낳고 몇 가지인가의 엇갈림이 모이고 쌓여 커다란 오해로 발전해 갈 수도 있다. 그 결과 까닭없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건 괴로운 체험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와 같은 괴로움이나 상처는 인생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타인과 얼마간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아란 것을 형성하게 되고 자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경우를 말한다면 소설을 계속 써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풍경 속에 타인과 다른 모습을 파악하고 타인과 다른 것을 느끼며 타인과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으로써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내가 쓴 것을 손에 들고 읽어준다는 드문 상황도 생겨난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마음이 받게 되는 아픈 상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자립성이 세계에 대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대가인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생각에 따라 인생을 살아왔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이긴 하지만 자진해서 고립과 단절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특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인간에게 그것은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는 여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은 병에서 새어나온 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녹여버린다. 그것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내벽을 끊임없이 자잘하게 상처내기도 한다. 그와 같은 위험성을 나 나름대로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인데 나는 신체를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움직여 나감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극한으로까지 몰아감으로써 내면에 안고 있는 고립과 단절의 느낌을 치유하고 객관화해 나가야 했던 것이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누군가로부터 까닭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가장 밑바닥 부분에서 몸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긴 거리를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근소하게 남아 강화한 결과를 낳는다. 화가 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분풀이를 하면 된다. 분한 일을 당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말없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은 몽땅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설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야기의 일부로 쏟아붓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성격이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감동해주는 사람은 조금쯤은 아마도 아주 적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호감을 얻는 일은 드물다. 협조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혼자 벽장 속에 웅크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 도대체 누가 호의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애초부터 직업적 소설가가 누군가로부터 좋아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연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인데 혹여 그런 일도 세계의 어딘가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로서는 소설가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소설을 계속 써오면서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는 여간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증오를 받거나 경멸당하거나 하는 그런 쪽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된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도하게 된다. 라고까지 말할 생각은 없다. 나라고 해서 타인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다시 달리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어쨌든 나는 다시 한번 달리는 생활을 되찾았다. 꽤 착실하게 달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진지하게 달리고 있다. 그것이 50대 후반을 맞이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알 수 없다. 아마도 뭔가를 의미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고 대단한 분량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뭔지 모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 어찌됐든 그저 한결같이 달리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나중에 다시 또 새로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특기 중의 하나이며 그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세련되어 간다. 운동화를 신고 얼굴과 목덜미에 선텐 크림을 듬뿍 바르고 시계를 맞추고 나서 거리로 나선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무역풍을 정면으로 얼굴에 받으며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허공을 질러가는 백로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그리운 러빙 스푼풀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레이스의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달리면서 문득 한다. 나는 나름대로 나이를 먹었고 시간은 정해진 만큼의 몫을 받아간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것이 게임의 법칙인 것이다. 강이 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자연 광경의 일부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별로 유쾌한 작업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결과로서 찾게 되는 것은 그다지 기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나 나름대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대충대충 즐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인간은 아니다.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재료를 통해야만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 놓아야만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다.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조금쯤의 지성은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아무리 뭐래도 소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서 순수한 이론이나 도리를 조립해서 살아가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이른바 사변을 연료로 해서 전진하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신체의 현실적인 짐을 지우고 근육의 신음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이해도의 눈금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높여가게 하여 가까스로 납득하게 되는 타입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사물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품도 든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가까스로 납득을 했을 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애당초에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